어빙 고프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인생은 연극 무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무대에는 이렇게 전면이 있고요. 또 이제 준비하는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 전면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면 자기한테 주어진 배역을 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고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활동들을 하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다 그런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역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난은 무대의 이면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깊은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 창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재난, 최근에는 이제 그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왜 이런 재난들이 반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재난에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사고가 났을 때 들었던 첫 번째 느낌은 어떤 거였느냐면 20년 전의 사고가 똑같이 반복이 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90년대의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젊은 학생들이 많이 계셔서 90년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재난들이 빈발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했고 또 삼풍백화점이 또 붕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건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다양한 곳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배가 침몰을 하기도 하고 또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난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연구를 하는 사회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자괴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들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중동을 가거나 말레이시아를 가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왜 국내에서 지은 건물이나 다리는 무너질까? 이게 기술의 문제일까?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그 이 결론이 그래서 이제 여러 동료들과 연구를 했고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빠른 속도,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을 절약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이걸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건너뛰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남아의 어느 나라를 갔더니 교통사고가 빈발을 해요. 그러는데 어느 그 투어 가이드 교민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사람을 치어서 죽였을 때 당시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을 내면 모든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민사적인 해결을 하고 온전하게 이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사람의 목숨값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보험 회사에서는 이렇게 값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 이미 한참 지났죠. 굉장히 사람의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조정과 조율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남태령의 비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남태령을 넘나드는 지하철 4호선을 건설을 할 때
경계 시계 안에 지하철 공사와 그다음 시계 밖에 당시 철도청이 서로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직류, 한쪽은 교류, 한쪽은 좌측, 한쪽은 우측을 주장을 하다 보니 결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또아리구를 만들어서 이 경계를 지날 때는 관성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경계를 넘으면서 이제 촥 직류교류가 바뀔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이 해법을 찾아서 매일 고개 운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실패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월호 사고에서 본 것도 이 재난통신망이 통일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그게 한 10여 년 동안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계속 미루어지다가 또 사고를 당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우리끼리 잘 조율하고 협동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테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규칙과 법규와 규율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이 건축 감리 같은 경우에는 되는 일도 없지만 안 되는 일도 없는 이런 규칙의 타협 혹은 부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책을 써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신문에 서평이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구 참사를 예견한 듯한 연구서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 직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든 느낌이 어떤 거였느냐면 마치 카산드라 예언과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카산드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트로이의 공주였습니다. 아폴론이 그 미모에 반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지력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지력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화가 나서 예지력을 뺏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라는 트로이가 망한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마를 타고 온 아테네인들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제 마치 이 재난에 대한 예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카산드라의 예언과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사고가 사실은 우리 생활이나 이 문화하고 떼놓을 수 없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종의 숙성형 사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숙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음식이 발효가 되는 것처럼 오랜 기간이 걸리죠. 각자 개인들은 다 위험의 요소를 알고 있고 그런데 서로 조율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위험 요소들이 일정 기간 축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시공간에서 터지게 되면 이게 재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꿔 얘기를 하면 일종의 이제 스위스 치즈처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개 이걸 리단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을 때 방어막을 하나를 하면 10분의 1만 뚫리는데 하나를 더 하면 곱하기 하면 100분의 1이고 3개를 넣으면 또 곱하면 1000분의 1로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이 위험의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다 뚫리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를 이 산업 재난 연구를 했던 하이니라고 하는 사람은 법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재난이 있기 위해서는 29번 정도의 재난에 근접한 위험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300번 이상의 작은 이 위험의 징후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외적인 사고는 없다. 대개 300번 이상의 전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다 보면 크게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한 번의 예외적인 사고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뭉쳐서
이루어내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출현적인 속성으로 위험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패, 경제적인 실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일, 내가 하기 어려운 일로부터는 벗어나고자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성 속에서 늘 하던 대로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 비용 감축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러면 위험의 경계선이 어딘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걸 넘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이 위험의 경계를 넘는 것은 나만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너무 연관성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결합이 돼서 이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세월호에서의 선장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보면 늘 그렇게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과적을 했을까?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행동이 나중에 보니까 배가 침몰할 정도의 위험까지로 몰고 가는데 그 경계를 넘었다는 건 모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침몰을 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바꿔 얘기를 하면 어떤 한 사고를 보면 그 사고는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에 의해서 공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조직, 그 다음에 경영진과의 관계, 기업 조직, 규제기관,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큰 사이클 속에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건 바꿔 얘기를 하면 누구 한 사람만을 처벌해가지고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양간을 고치면 정말 제대로 가는 겁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 아주리스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학습을 하는 거다. 조직이 학습을 하는데 학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단일한 학습인데, 단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재화하는 겁니다. 내재화한다는 건 이 시스템과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찾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에서 목표를 바꾸거나 혹은 전략을 좀 바꾸거나 해서, 그런데 결과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비되는 건 어떤 거냐면 외재화하는 겁니다. 외재화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 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목표를 바꾸고 전략을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그건 외재화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시스템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그걸로부터 어떤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내재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간판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 누구 탓이다라고 해서 희생양을 찾고 마는 거죠. 그러면 그 관행과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복잡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서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정을 바꾸어 보면, 그러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를 얘기를 할 때, 시장으로 가서 안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고, 정부의 실패는 이 외부화를 해서 시장으로 풀어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조정 거버넌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조정의 거버넌스가 되든 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문제, 이런 게 이제 이 핵심은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전환의 계곡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변수만 가지고 봤어요. Y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신뢰고, X축이 투명성인데, 20여 년 전, 30년 전 권위주의 체제였을 때 우리는 굉장히 소박한 신뢰 속에 살았습니다. 투명하지 않았지만 의기투합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고지탈환전을 하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이제 권위주의는 다 깼습니다. 이제 권위주의보다는 민주화된 사회가 됐지만 동시에 권위도 다 깨졌습니다. 믿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보고 권위주의적인 교수다 그러면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권위 없는 교수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한국의 장관, 한국의 기관, 대학 이런 게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권위는 사라진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세월호로 상징이 되는 이런 시스템 실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반성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김영란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불평등한 것은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보다도 인맥에서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이런 이 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문제였다면 뒷부분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위험인데, 그런 위험들은 울리백 같은 이는 이거를 위험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위험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더 위험한 사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이나 시스템 자체가 위험의 원천이 되고 경계가 소멸되는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200기 이상의 원전, 중국의 관리 능력을 고려를 할 때 저 중에 하나가 터진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직격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공간적인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경우에 보면 그렇죠. 중동에서의 질환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형태로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지금 현재 우리 편익을 위해서 100년, 1000년, 만년 이후의 세대에게 가야 될 웰빙의 부분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시간적 경계죠. 조직화된 무책임성입니다. 불과 법적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고 나면 몇십억의 배상금을 내고 끝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법률 체계로는 커버할 수 없는 엄청난 조 단위의 피해가 나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난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 피하기 어려운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찰스 페로우는 이것을 정상사고다 얘기를 했습니다. 형용 모순이죠. 어떻게 사고가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때의 그 정상,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상의 양극단에 있는 위험처럼 0에 가까운 확률이지만 한번 터지면 무한대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챌린저의 폭발 사고라든지 혹은 체르노빌 사고라든지, 혹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구 지하철 사고가 바로 이런 미래형 사고의 전조 증상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다시 과거형의 위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에는 왜 복잡계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나틱이라고 하는 뇌 손상이 된 한 승객의 방화가 그 방화한 열차가 아니라 방화 시는 전혀 다른 곳에 있던 열차의 승객들 200여 명을 사망하게 한 그 복잡한 인과관계가 그렇게 있는데 불과 20분 만에 그렇게 퍼지게 된 거죠. 이런 사고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위험의 전선이 있다. 과거로부터 오는 위험이 있고요. 우리가 그거는 이 압축적인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는 풀어나가야 되는 위험의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래로부터 오고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그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